네, 반갑습니다. 네, 명사초청 통일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경주까지 차 몰고 갔다 왔는데요. 좀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뵙고 이렇게 돌아와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놓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구사회와 한반도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명사를 초청해서 이제 통일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만이 아니고 이제 평화 그리고 우리 이 지구의 또 생태계 문제 등등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여러 명사들 가운데 이제 몇 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후 변화와 지구 인문학이라는 주제는 이제 넓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 한반도가 아니라 지구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더라도 지금 객관적인 어떤 변화, 지구의 변화, 한반도의 변화 이런 걸 총체적으로 또 우리가 고려할 때 지금은 단순한 군사적인 문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객관적인 환경의 문제도 사실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 이미 변수는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큰 변수가 나타났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그 태풍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이 경주인데 바로 그 포항 옆에는 지금 포항 제철이니 이런 데가 거의 공장이 올 수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진짜 넓은 의미에서의 안보 문제 또 평화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이 객관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세계 문제, 특히 지구 환경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성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조성환 선생님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원광대학에 계십니다. HK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HK라고 하는 것은 휴먼 코리아라 그래서 우리 각 대학에서 그야말로 연구만 하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교수인데 저는 이제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이분은 오직 연구만을 하는 교수님이신데 그 주제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벽화 선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조성환 교수님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이 유럽이랄까 미국이랄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우리 한반도만의 어떤 독자적인 철학, 독자적인 사상이 뭔가, 우리가 세계에 발신할 만한 이런 사상이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근대의 이 개벽이라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뽑아내서 독자적인, 우리 한류도 사실 독자적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상적인 한류를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는 분인데 이 책이 다 조성환 선생님 관련 책입니다. 공저도 있고 단저도 있고 여기 보면 인류세의 철학 이런 아주 논쟁이 될 만한 그 저술들을 많이 내고 계신 분인데 아마 원광대에서 지금 현직에 계신 분 중에는 손으로 꼽을 정도의 많은 연구와 저술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 이렇게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젊어서는 중국 철학을 공부하다 불혹의 나이에 한국 철학으로 전환하고 지천명의 개벽을 알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국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아 한국의 근대를 개화가 아닌 개벽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 있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저술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조성환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개벽과 관련된 또 한국 철학과 관련된 책들을 구입해서 읽으신다면은 굉장한 우리가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지평을 넓혀가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조성환 선생님 우리 학우들을 향해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겁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지금 수업 원광대에서 학부 수업하고 있는데 제 수업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더 떨리는 것 같은데 그 통일부에서 후원하시고 평화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훌륭한 강좌에 초청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통일 얘기는 다들 현실적인 얘기라서 이해하기도 쉽고 생생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원영상 교수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전공은 한국 철학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온통 기후 얘기밖에 안 들려요. 특히 외신. 우리도 이번에 좀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익산은 그나마 저도 익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기후 안전지대라고 해야 될까? 한 번도 홍수나 이런 거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어른들한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혜택받은 지역인데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면은 아주 심각하고 제가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하고 돌아오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2011년에. 그때 그 현지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니까 원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뭐 몇 달을. 그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 그 우리 PT병 이 뚜껑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물을. 상상이 안 가시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복귀가 그 피해를 복구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는 거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사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근데 이번에 포항 그 사례를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도 인터뷰에서 일부러 화장실을 안 가려고 밥을 안 드셨대요. 화장실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재앙은요 문명이 올스톱되는 겁니다. 여기 전기부터 끊기고 뭐 에어컨 안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기후 앞에서 우리 인간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게 요즘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논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나는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고 또 여러분 같은 또 그런 쪽에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저도 좀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꼭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좀 글로벌 마인드, 우리 원광대학이 글로벌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피해를 안 받아도 내가 저 입장에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마인드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도 우리가 좀 먼 나라지만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그런 건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 강좌를 마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진행 방식은 준비해 오신 PPT가 있습니다. 한 20-30분 듣고 그리고 대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 변화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인데 그거를 저희가 그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자 해서 잠정적으로 가칭 지구 인문학 또는 기후 인문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과학자들이 하실 거예요. 특히 대기 과학자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대기 과학 그런 분들의 뭐 기후학 책이나 지구 환경학 책 이런 책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런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저 지구 인문학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처음 알린 게 2년 전에 이 자리였습니다. 2020년 여름으로 기억되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제가 그때 소속하고 있었던 원불교 사상연구원 저희 팀들이 2020년 1월이네요. 그때 지구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한 8월쯤에 한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선을 보였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청중분들이 교수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니까 더 긴장도 됐지만 교수님들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학생분들이니까 더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반복되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 지구인문학이라는 개념은 2년 반 전에 원광대학에서 처음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개념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글로 하나의 분야로 우리가 이거를 마치 제품을 출시하듯이 출시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 아래 이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막 여러분들도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막그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필터링하고 범주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분야의 여러 책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키워드가 지구라는 말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구를 키워드로 해서 철학, 종교학, 역사학, 문학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더라. 사회학, 정치학.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지구인문학이라고 범주화한 겁니다. 최근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였으니까 마침 그 시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거는 국경이 없잖아요. 바이러스는. 자, 국경을 우리 지금 통일 특강으로 하면 이제 네이션 개념이잖아요. 국가, 내셔널 그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산되는 게 바이러스고 기후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국가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글로벌한 연대가 필요하고 정치도 국민 국가 차원의 정치에서 지구 차원의 정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서양에서 1990년 전후에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운이 좋게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아마 이미 다 이재범 교수님 같은 분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한문 고전 막 이런 것만 하는 조금 고루한 사람들이라서 나중에 알고 눈이 번쩍 띄었죠. 그래서 1990년 전후에 여러분들 아직 태어나셨을지 안 태어나셨겠죠. 저는 저 당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저 때 그 분위기는 잘 알아요. 저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막 세계화를 주창하던 시기였어요.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자 뭐 이런 거 세계화. 근데 서양에서는 그거를 지구화라는 의미로 담아서 어떤 서구 유럽에서 탄생한 근대 문화와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다. 그걸 90년대로 잡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991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나요? 인터넷이 발명됐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통신, 교통이 다 저때 급속도로 확장이 돼가지고 전 지구가 하나의 이제 권역으로 묶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지구화라고 하는데 우리 인문학자들은 그런 거에 그냥 휩쓸리진 않잖아요. 거기에 따른 당연한 폐단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미국 문화가 전 지구를 지배하더라. 맥도날드화가 된다거나 또는 하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우리의 화두인 기후 문제가 야기되더라. 거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라고 하나요? 탄소라고 하나요? 그게 대기권에 이렇게 분출되면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오늘날 같은 결과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미국도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반대급부는 그만큼 우리는 지구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안기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양면성, 그거를 지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90년 전후에 서양에서는 지구라는 말이 막 붙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 사회학, 지구 정치학, 지구 종교학, 지구 무슨 그렇죠? 하나는 모든 게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야기되고 있다. 글로벌 워밍. 거기도 이제 글로벌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런 담론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그냥 지구학 또는 지구인문학이라고 묶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 개념이 저한테 주는 중요성은 뭐였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90년대에는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 대학에서는 이른바 이제 근대화가 화두였습니다. 근대화, 근대성.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근대화에 뒤져서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까 이런 항상 개벽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본은 근대화가 빨라서 뭐 탈화입부를 해서 그렇죠 빨리 근대 국가로 갔는데 우리는 못 해가지고 식민지 지배 당했다. 그런 배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강했어요. 그래서 서양 근대 철학도 배워야 되고 데카르트의 이성도 배워야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서양에서는 이미 기후 변화도 걱정하고 지구 온난화도 예측하고 해서 그것들에 대한 대비랄까 이런 담론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같은 시대인데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우린 역시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서구는 그걸 넘어서서 이미 선진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적인 그네들이 가장 지금 유럽도 기후 문제가 가장 심각하듯이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저 개념과 만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안 하시면은요 저렇게 당하고 살더라. 제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근데 30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런 논의들이 서양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은들 30년을 제가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 왜 저런 인문학을 해야 되죠? 지금 뭐 디지털이 막 발달하고 있는데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런 학술대회도 원광대에서 주최로 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총서도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부한 그 일종의 커리큘럼 같은 건데요. 맨 처음 접했던 책이 이 위험사회라는 책입니다. 혹시 사회학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8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10대 때 86 아시안 게임이라고 여러분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죠.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백이라는 분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저분은 한국에도 오셨고 유명하신 분이죠. 저 때 이미 이제 그렇죠.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뭐랄까요 공해 문제랄까 이런 걸 다 언급을 하셨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그 파키스탄이 3분의 1이 물이 잠겼는데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온실가스를 1%도 배출 안 된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온실가스는 다 부자 나라들이 다 배출했을 텐데 그 피해는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 피해는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공해는 지구적으로 똑같이 커진다. 이겁니다.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 위기는 다 똑같이 우리가 접하죠. 하지만 그 피해는 그렇죠. 다르게 없잖아요. 조금 안전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덜 받고 아주 이번에도 그 침수된 반지하였나요? 침수된 곳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받고 저거를 86년에 이미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에 제가 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 책 읽어보시면은 위험이라는 말 한마디로 저렇게 수백 페이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진짜 인문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단어 하나 희망 딱 주고 책 한 권을 써보세요 하면 쓰겠습니까? 근데 저분은 저걸 저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대단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책에서는 지구와의 길이라고 번역이 된 책에서는 이제 지구성 개념을 제시한 거에 제가 또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근대성, 국민성, 모더니티나 내셔널리티가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국어를 배웠고 국민교육 헌장을 배웠고 국민윤리를 배웠고 국가를 배웠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는 그 국가 단위를 넘어서 지구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지구성 개념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저건 제가 학창 시절에 못 배웠던 개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저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국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위험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난민이 돼요.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지. 대응 전략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지구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지구성이란 인식도
플러스 가져야 된다는 게 이 당시에 그 현실 인식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분은 이제 사회학자시고 사회과학자신데 이분은 카톨릭 신부님이세요. 좀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고, 저는 어떤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제가 대단히 존경하고, 저분의 사진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저분이 평생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학문을 하셨는지 저 얼굴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분도 지구를 화두로 해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지구의 꿈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까 위험사회가 나온 지 2년 뒤인 1988년, 한국에서는 당시 88 올림픽으로 우리가 전 세계 한국의 위상을 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던 그때 이분들은 지구를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생각해서 지구에 대한 서사를 다시 시작해보자, 지구를 다시 꿈꿔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우리는 87년에 민주화하고 88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막 알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서양에서는 그동안 인간이 진보라는 이념만 추구해 왔는데 그 결과가 지구의 퇴보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발전한 만큼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내세우신 거죠. 그래서 뭐 지구 사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단히 충격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인간이 지구를 그냥 우리가 뭐 개간해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학적이고 지리학적으로 통째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개변하고 있다, 개조하고 있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자, 저게 아까 소개해드린 인류세 철학의 그 인류세 개념인데, 지금 과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인류세라는 새로운 용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지구를 저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배한 시대다 해서 인류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점은 당연히 산업혁명부터겠죠. 그렇죠? 인간이 과학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켜서 증기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대기에 그런 이제 그런 공해들이 이렇게 매연들이 이렇게 난무하겠죠. 그리고 1945년 전후로는 이제 심지어 핵실험을 해서 엄청난 이 대기가 이렇게 조건이 바뀌고, 90년대부터는 이제 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너무 막 인간의 활동이 왕성해지니까 더 가속화됐겠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이 동양 철학은요, 전혀 저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생태지향주의이기 때문에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고, 그렇죠? 하늘은 우리를 덮어주고 땅은 우리를 실어주고, 우리는 이 천지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 존재고, 온통 우리 동양 고전에는 그런 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웬걸 인간이 지구를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동양 고전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서양 고전은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서양 근대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자연은 그냥 배경이고 환경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얘처럼. 그런데 설마 내가 마음대로 얘를 했는데 얘가 나한테 지금 반격을 가하는 게 기후변화거든요. 얘가 설마 나한테 반응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나눠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그냥 막 쓰면 돼, 무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천지가 우리를 길러준다는 동아시아적 자연 개념도 안 통하고요. 서양처럼 자연은 그냥 인간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지, 이게 안 통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얽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바꾸니까 자연이 우리한테 복수를 한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어떤 학자는 지구의 복수, 그게 폭풍으로도 오고 태풍으로도 오고 가뭄으로도 오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지구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게 그냥 소홀해질 수가 없는 거죠. 무심코 버린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구의 온도를 점점 올린다거나 폭우를 막 조장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왜? 결국 저 변화라는 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인류세라는 시대 규정이 주는 함축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답은 없어요. 제가 뭐 당장 에어컨을 끌 수는 없을 거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이런 담론들이 이 당시에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바로 이 얘기죠.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 그 중에서도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지장을 초래해서 오늘날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그 터닝 포인트가 그러니까 시작점이 산업혁명이고 터닝 포인트가 1945년 핵실험이고 가속화된 시대를 90년쯤 대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3단계로. 학자마다 산업혁명으로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5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그건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 세 시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만 할 때 저 산업혁명부터의 시기를 근대 시기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대 시기는 인간이 진보하는 시기고 이성을 활용해서 자연을 뭐 변화시키고 우리가 편리해지고 성장하고 막 그런 장밋빛 같은 시대로 배웠어요. 근대를 빨리 한 나라는 선망의 대상인 거죠. 유럽, 일본. 근데 지금 유럽이 기후로 제일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근대 시기는 인류세의 시작 시기고 인간이 자연을 바꾼 시기고 그 바꿈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랄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근대화 빨리 했다고 절대 이제 동경하지 마세요. 지구에게 엄청난 나쁜 짓을 한 나라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그런 나라들은 지구에 해를 끼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돼요.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감사를 해야 돼요. GNP나 GDP는 낮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지구인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 거죠.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근대라는 시대 규정에서 산업혁명 이후를 인류세라는 시대 규정으로 바꾸고 있고요. 우리 그동안 인간이 막 진보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퇴보도 많이 했고 생물 다양성도 많이 죽였고 그리고 종래 위험 담론에서 이제 위기 담론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위험은 위험한 곳을 이렇게 피해가면 되지만 위기는 도망갈 곳이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니까. 마지막으로 90년대 그 지구화 담론에서는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많이 논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상황이 절박해서요. 해비터빌리티라고 해서 거주 가능성을 논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이제 살기조차 어렵겠어. 정말 절박한 게 그죠. 우리 원광대에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이런 원광대가 앞으로 몇 년 더 갈 수 있을까는 그나마 나은 상태고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지구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 화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형성이 됐대요. 수백억이 걸렸겠죠. 수백억 년이 지구에 살고 있는 존재들 그게 암석이 됐건 바다가 됐건 뭐 나무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산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나 금성과 다른 지구만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 끝판에 우리가 딱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조건들을 지금 막 휘젓고 있는. 그래서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조건은요 처음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존재들, 지구 생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 존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지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수업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듯이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지구를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수성이나 금성과의 차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지금 설명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우린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된 그 타임 스케일하고 지구가 거주 가능할 수 있게 된 타임 스케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전혀 인간의 역사적 그 시간 단위로 훨씬 뛰어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보는 게 지구인문학이고 또는 행성이라고도 합니다. 행성인문학이라고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또 준비한 게 많이 있네요. 네, 제는 대충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마 처음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오늘 조성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여러 학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깔려 있는 것 같고, 이 지구인문학이 어쩌면은 우리의 뭐 통일 문제도 그렇고 평화 문제도 그렇고 지구의 위기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이게 아마 이제 다들 처음 들어보시고 해서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힌트를 얻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그 우연한 계기였는데 아주 여러 계기가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책꽂이를 보니까 제가 좀 잡다하게 책을 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책 제목들에 다 지구라는 공통어휘가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몰랐죠. 지구 사회학, 지구 정치학, 여러분 이제 알라딘에서 검색해 보세요. 지구 경제학, 지구 종교학, 지구 인류학.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현상이 서양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그런 학문적인 조류를 우리 나름대로 그걸 이렇게 범주화하는 틀로서 이제 지구인문학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좀 더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마음씨 좋게 생기셨던 할아버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자신이 신부인데, 신부면 우리는 그분을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theologian. 근데 나는 신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당신 뭡니까 했더니 나는 지구학자다, 이렇게 지올로지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지올로지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지질학이 아니라 이런 의미의 지구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것도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고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자기를 지구학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를 빼고 지구학. 그런데 또 지구학이라고 하면 지구과학을 생각할 것 같아서 지구인문학이라고 이제 붙여봤던 겁니다. 요즘에는 지구를 넘어서 행성이라는 말을 서양에서 또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구하고 행성 개념도 복잡하긴 하면 이상입니다. 이 토마스 베리라고 하는 분이 미국 분이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쓰신 그 책, 예. 책 제목이 혹시? 아까 소개해드린 지구의 꿈, 우주 이야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있는데 거의 국내에 다 번역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카톨릭이니까 카톨릭 쪽에서 번역이 돼 있고, 저번에 놀라운 점은 제가 소개해드린 저작이 90년 전후인데 전 카톨릭 신자는 아닌데 이제 종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 카톨릭 신자 계실지 모르겠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에 회칙을 내십니다. 찬미 받으소서라고. 거기에 한 챕터가 거의 토마스 베리의 그거예요. 토마스 베리가 만든 장르가 통합 생태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생태 위기 문제를 지구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뛰어들어야 돼요. 뭐 인문학, 자연과학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통합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 국가는 지구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 생태학이라는 말은 안 쓰셨지만 그 장르를 만드셨는데,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내신 회칙이 아마 카톨릭에서 내는 무슨 그런 반포 그런 것 같아요. 한 챕터 제목이 통합 생태학이니까 토마스 베리의 영향력은 카톨릭에서는 어마어마하고요. 저분은 거의 생태 신학이라는 장르를 만드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 쪽에서 생태 문제에 대단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분야가 생태 신학인데 토마스 베리라는 분은 생태 신학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전
업무부 장관의 강금실 장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구와 사람이라는 무슨 재단인가 그런 걸 조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은 법학자이기 때문에 지구하고 법의 관계를 고민하시는데 그분이 제창한 게 지구법 이런 거예요. 책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지구법을 처음 제안한 분이 토마스 벨입니다. 저분은 법학자는 아닌데 인문학자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데 그게 한 20-30년 뒤에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지구법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야, 인간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냐? 인간이 아닌 자연물도 보호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해서 강물을 훼손시키면 이제 벌금을 낸다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무슨 강을, 신성한 강을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최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영향력은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로 다 할 수 없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역시 또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서양에서는 20-30년 뒤에 현실화되는 걸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생각이 내가 너무 엉뚱하지 않나 이렇게 너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한 30년 정도는 지켜보시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문학입니다. 예, 이게 지구 인문학은 결국 우리 온강대에서 발상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학술대회도 있었을 거고 또 많은 국내 학자들도 모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적으로 뭐 기억에 남는 아니면은 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그 활동이 있으면 좀. 국내에서요? 아직 뭐 저희 2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 꿈은 이제 우리 학교에 좀 브랜드랄까 이런 걸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죠. 네, 꿈이 있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요즘 우리 지역 위기, 하여튼 지역도 위기라고 그러고 지방도 위기라고 그러는데, 꿈은 이제 그렇게 있고요. 저기 이제 일본 학자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번역서를 낸 거 있고, 최근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거기 원광대에서 그런 거 하는 팀이 있잖아. 근데 다른 데서는 안 한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알리니까 저희 원광대에서 어느 한 연구팀이 있는데 지구 인문학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희 그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환경, 뭐 생태, 뭐 여러 가지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구 인문학 그러면은 지구적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 뭐 인문학이랄까, 뭐 평화 인문학 이런 것도, 평화 인문학은 진짜 서울대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하자면 지구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좀 그 개념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원래 학부는 철학은 아니고 학부는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수학까지 들어가 보니까 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 원을 정의해. 이건 중학교 때 원의 정의 혹시 다 아세요? 원의 정의, 서클의 정의는 평면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평면 위에를 빼면 안 돼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평면 위에를 빼면은 9가 됩니다. 평면 위를 더해야 만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런 훈련을 제가 4년 막 받다 보니까 이 데피니션, 정의에 좀 집착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래, 지구인문학이라고 좀 멋있게 말은 만들었는데 이게 환경인문학이나 생태학 인문학과 뭐가 다를까?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 그냥 그 서구 담론을 이제 참고해 보면 환경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다 뭐 이런, 왜냐면 내가 중심에 있고 배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의 영어는 클라이밋인데, 클라이밋을 우리는 기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후는 내 안에도 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고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기분과 기후는 같은 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기후하고 나는 존재론적으로 연속적입니다.
저 기후가 막 습기가 많아. 그럼 제가 처지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양 언어 보세요. 클라이밋은 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배경이에요. environment.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기후 따로 나 따로. 이제는 연결이 된다는 거 아셨겠지. 근데 개념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놀랍게도 저기에 있는 기나 나의 기는 다른 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상호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생태나 환경은 여전히 좀 인간 중심적이고 그 배경으로서 그걸 생각한다면은 지구는 하나의 사물입니다. 거대한 사물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이고 아까 가이아라고 나왔듯이 인격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유치원에 다닐 때 최근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파요 막 이렇게 써있는 그림. 요즘 유치원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저 때는 그냥 애국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생태나 환경과 다르게 지구는 우리가 인격화해서 햇님 달님 하듯이 지구님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여러 가지 점에서 지구는 하나 이제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우리 인체처럼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듯이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 생태, 자연, 지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그 영어 원어로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동아시아 개념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후, 기분 다 같은 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할 때 기학이라고 최한기라는 분 실학자한테 정립을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근데 이 지구 인문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구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 이런 라고 보는데요.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지구 생태학이나 지구 경제학, 환경학 이게 지구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 방식이 없었나요? 동아시아는 지구라는 말은 번역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천지란 말을 썼어요. 하늘천 따지. 그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이 우리를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가 하나의 보금자리고 집이고 은혜로운 존재고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천지의 은혜를 말하고 그렇게 이 지구를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류가 최초로 지구를 밖을 나간 적 있죠. 인공위성을 타고. 그게 러시아였을 겁니다. 1958년에. 그 뒤로 이제 미소간의 우주 그게 막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그리고 나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인류한테 보내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를 객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걱정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 같은 분은 야 이제 인간이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 도시로 가듯이 지구 소외라는 개념을 만드셨고, 또 한편으로는 덕분에 우리가 이제 지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추게 된 거죠. 거울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지구에 해당하는 우리 동아시아 개념은 굳이 말하면 천지고, 항상 우리는 짝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 하나만은 말하지 않겠죠. 음양처럼 하늘과 땅이 조화해서 만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번역으로 이제 지구가 들어와가지고 지구 문제를 우리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인문학적 사유의 역사는 짧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도 평소에 고민 안 해봤는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지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지구 인문학적인 어떤 우리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구 인문학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제가 이렇게 동서를 비교해 볼 때 서양은 이런 이론화 작업이 정교한 것 같아요. 사이언스라는 게 이론 체계를 말하잖아요. 사이언스, 폴리티컬 사이언스, 정치 다 사이언스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좀 실천적인 지향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86년에 위험사회라는 책이 독일에서 나왔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위험사회. 이제 지구는 모든 위험을 다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86년에는 아시안 게임만 나온 게 아니라 한살림 운동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85년 무렵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살림 매장, 유치원 이런 데 이렇게 음식 들어가는 그 매장인데 생명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사회 생명운동. 그러니까 먹거리가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는 건강한 음식물을 도시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지금 현 총장님이 한살림 이사장을 한 10여 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동이 시작됐고요. 더 놀라운 거는 운동이라는 건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상이. 그 사상을 19세기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동학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핵심 멤버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지아 시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서양과 한국을 연표를 제가 이렇게 작성해 보니까 한쪽은 이론적으로 많이 발달한다면 우리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것을 대표적으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얼스 서밋이라는 글로벌 포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구 문제를 가지고 논하니까 얼스 서밋인 거예요. 지구 정상회담. 근데 각국 나라들이 다 모이니까 글로벌 포럼이라고 했죠. 우리 글로벌 인문학처럼. 그게 92년인데 한국에서 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로 한 해 전에 91년에 녹색평론이라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태 저널? 어쨌든 그게 창간이 됩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던 그 김종철 대표님 만드셨고 30년을 외롭게 혼자서 그 저널을 계속 내신 거죠. 거기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담론들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표를 짜 보면은 우리는 그런 말은 안 쓰지만 더 재밌는 거는 인류세라는 개념이 서양에서는 200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대요. 우리나라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2000년도에는요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제가 중국 철학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생명이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숑미 해가지고 양생하죠. 중국인들 기공하고, 일본인들은 그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서 평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평화연구소. 평화학은 일본에서 아주 발달했을 거예요. 평화헌법, 구조를 수호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보니까 생명과 평화를 붙인 생명평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새지만 한국의 문화 수용 방식, 생명이란 말이 옆에 나라에 있어요. 평화란 말이 이쪽 나라에 있어요. 그걸 조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평화는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들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토마스 베리가 말한 지구법과 발상이 같아요. 그게 인류세 개념이 나온 2000년도에 우연히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짜맞춰 볼까요? 생명평화라는 윤리는요, 포스트 휴먼 윤리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도 윤리적으로 대해주자는 건데 인류세 시대 윤리에 딱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개의 연관성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거를 서로 접합을 시켜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서양 철학이 좋으니까 서양만 이러지 마시고 막 동서를 휘젓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지구인문학입니다. 대신 머리는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구라는 축, 되게 이제 유럽 말이죠, 서양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축, 우리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문타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있는 한국, 그중에서 전라북도, 익산, 여러 층 지구학과 지역학의 만남, 지구 지역학. 생각은 지구적으로 할지라도 우리는 실천은 지역에서밖에 못합니다. 제가 여기 딱 막 인도 가서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익산에 있는 뭐 장전마을 생태 문제, 무슨 낭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북의 새만금 문제. 저는 그걸 고민하지. 다만 그것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 백 선생이 말한 위험사회도 뭘 쓰고 있어야 되고 지구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천은 반드시 지역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게 지역학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은 대단히 우리 교수님이 대표적인 예이시고 이재봉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대단히 강한 나라고, 그래서 촛불도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봐서 우리가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보면은요, 한국은 거의 동시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문제 흐름에 그런 걸 좀 지구 인문학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조들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이미 지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천, 말하자면은 이 지구 전체를 위하는 어떤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온 이런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상들이나 지금 우리 그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나이 때인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당을 쓸더라도 그냥 우리 집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마당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당을 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마당을 쓰는데 지구의 마당을 쓴다 그러면 와, 내가 이 지구의 한 부분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걸 마냥 어릴 때 그 어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거의 어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결국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이게 통일 평화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한반도가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만이 볼 수 없는,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 이런 강대국 간섭이 없으면은 사실 남북 간의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사실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남한의 어떤 자유주의랄까, 또 북한의 공산주의랄까, 이런 것들이 유럽의 사조가 들어와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조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인류세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요새 무슨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대는 무슨 시대, 아주 기간이 굉장히 길죠. 막 1억만 년 전, 5천만 년 전 이러면서 그 시대 구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게 인류세라는 말이 최근에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인류세는 이제 인간이 이 지구를 바꿔나가는 이런 시대다 해가지고 인류세라는 말을 쓴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지금 시대가 된 거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지금 기후위기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인류세라고 하는 것을 쓴다면은 인류세의 인문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분야도 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지구에 꽂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봤자 2, 3년 차인데 점점 인류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엔 행성인데, 그래서 인류세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세가 인문학의 담론으로 된 거는 최근 한 10여 년 정도, 15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개념 자체가 2000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인문학자가 이쪽 인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2010년 정도 무렵입니다. 서양에서도 아주 최근의 논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차크라바르티라는 분입니다. 인도 출신의 역사학자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차크라바르티라는 분인데, 흥미롭게 이분은 저처럼 좀 탈식민지 연구로 시작을 하셨어요. 인도 분이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 내용은 어렵지만 책 제목은 대단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쓰신 책이
유럽을 지방화하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탈중심화하려는 게 이분의 처음 연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호주에서 산불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익산에 사는데 큰 산불이 났다, 이제 예산 배산에서. 그 이유는 이제 기후 변화겠죠. 그걸 겪으시고 확 전환을 하신 거예요. 기후 변화, 인류세 인문학으로 확 전환을 하시면서 인류세 인문학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류세 인문학의 효시는 차크라바르티라는 분이고 2008년에 쓴 그런 대표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의 핵심적인 주장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인류세 시대에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가 서로 얽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자연의 역사는 안 배웠죠. 자연과학 시간에 인간의 역사는 안 배웠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자연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자연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죠.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인간의 역사를.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인간은 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됐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질학을 바꾸는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 아마 자연과학 쪽에서 쓰신 말 같은데 더 쉬운 예를 들면은요. 그분이 한 말은 아닌데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는 진화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1, 2세 인문학에서는 이 다윈을 지렁이 연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윈이라는 분은 40년 넘게 지렁이를 연구하셨대요. 영국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렁이만 관찰하고 계셨나. 지렁이가 불로 들어가는 모습, 빛이 쬐이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만. 근데 그분의 결론은 대단히 인류세적입니다. 만약에 지렁이가 없었다면 인간의 문명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렁이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요,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비옥토가 나온대요. 근데 그 비옥토가 부패를 방지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고고학적 유물은 다 지렁이 덕분에 우리가 지렁이 때문에 썩지 않고 보존이 되니까 우리의 문화는 고고학은 다 지렁이 덕분이라는 게 다윈의 얘기였어요. 다윈이 19세기 말 사람이 그러잖아요. 150년 전에. 그게 바로 인류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말할 때 지렁이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통찰들이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이런 기후변화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근대적 패러다임이 깨진 게 인류세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학 하시려면 자연학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우들은 지금 공대에서 오신 학우들도 계시죠. 공대, 그 다음에 인문대, 또 사회과학대, 또 아마 여기 의대 쪽 분들 오셨을 거예요. 1학년 학우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금 학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지구인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학문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 학문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지구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마 큰 수학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방법은, 지구인문학의 방법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일단 이 말을 쓴 것은 엉강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성환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연구 그룹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책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공조도 나오고 또 함께 연구하면서 또 학술 모임도 하면서 원광대가 진짜 지구인문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인류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류세, 뭐 홀로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정확히 인류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의 시대다 이런 말이겠죠. 엔스로포세네라고 해서, 엔스로포 하면은 인간을 뜻하는 말이라고. 세네는 센츄리의 어원이겠죠. 세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의 그 환경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시대다. 그 전에 인간은 그냥 지구의 하나의 미미한 존재였겠죠. 근데 이제는 인간과 지구가 자연이 대등해진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룡이 살던 데는 공룡새 뭐 이렇게. 아니,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라서 저도 그래서 뭐 저도 기후학 책도 사놓고 환경학 책도 사놓는데 볼 시간은 없지만 적어도 지향은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인문학자라고 해도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가 나타난 건 얼마 안 되는 거죠. 한 200만 년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포괄하는 건가요? 200만 년.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대기 조건을 바꾸기 시작했으니까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는 근대 시기라고 배운 거를 요즘에는 이제 인류세라고 같은 시기인데 네이밍 이름이 바뀐 거죠. 그 이유는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근대는 진보와 성장의 시대인데 인류세로 보면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얽혀 들어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관계인 거죠. 인간이 대기를 바꾸면은 또 지구가 우리에게 반격을 가고 그 피해를 또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인간이 지구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그 반동으로 지금 이 지구가 인간에게 어떤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든가 또 심지어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 남태평양 이런 나라들은 지금 없어지게 생겼고 한국도 여기 익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아마 기후 변화가 더 심하게 되면 남극의 얼음인가요? 이게 다 녹아버리면은 익산 그다음에 군산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시죠. 남극이 녹으면은 우리 익산하고 군산은 다 물에 빠지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원광대학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마 지금 10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은 현재 예측대로 진다면 한 20년보다도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이 누가 만들었냐면은 인간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대기에 각종 오염 물질을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탄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이런 뜨거워지는 물질을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북극은 거의 녹아가고 있고 이제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녹게 되면은 지구는 낮은 지대에 있는 그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랄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분이 다 잠기게 되는 이런 비극이 오는데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지구도 만만치 않게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구가 평형, 균형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구는 당연히 나를 변형시키려고 하니까 이 지구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 이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이게 지금 기후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인간이 있다는 얘기네요. 인간이 중심이 돼 있고 결국은 자연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 철학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국 철학이나 한국 철학을 이렇게 전공하셨다라고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이게 기후가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쌓아온 이 지구를 뜨겁게 한 이런 것을 지금 멈추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은 지금보다 더 센 태풍이 오거나 또 비 여러분들 비 알죠? 이번에도 엄청나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거라는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기후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 때 철학을 전공하신 입장에서 과연 철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철학이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답이 없죠. 저도 이런 거 떠들면서도 이런 게 전혀 이렇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대단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오늘도 철학과 학부 수업이 있었는데 한국 철학 수업인데 그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요즘 시대에도 철학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나 제가 물어봤죠. 철학이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대답을 해줬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만 만나도 반가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분야에 상관없이 그런 건데 그런 마음에서 이제 철학을 하고 이제 하면서도 저는 이런 문제에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될까 이런 회의적입니다.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은 특히 익산은 이제 기후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은 지역이지만 제가 이제 좀 머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런